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소폭 반락한 상태인데요. 암호화폐 분석 업체 자비스랩스에 의하면 비트코인 강세장을 이끌 세 가지 호재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망,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 그리고 SEC 규제 강화 리스크 역량에 따른 알트코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선호 전망. 이 세 가지 중에서 SEC 규제 강화 리스크가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사실은 구독자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적이지만 오른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게 SEC의 알트코인에 대한 공격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 큰 폭으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SEC의 규제 강화 속에서 현재 가장 안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장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매도 활동 역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케 하는 CBDC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IMF 총재가 밝혔는데요. CBDC는 개별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효율 있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국가 단위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공통 플랫폼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공백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령 현재 CBDC 대신에 다른 가상자산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 더 나아가 CBDC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CBDC를 연결할 공통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각 국가의 CBDC 거래에 있어서 그 매개체로서 XRP와 같은 매개가 되는 가상자산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CBDC를 연결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는 리플의 XRP 레저 기술을 사용한 송금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하려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뒤늦게 들어온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이 만든 플랫폼을 우선시하려고 한다면 가뜩이나 탈달러화 현상이 극명해지고 있는 현재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차라리 송금 결제 기술에 있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일 텐데요. 리플이 현재 미국 내 SEC와의 소송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EC가 대의를 위해서 리플과의 소송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고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CBDC를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 CBDC를 통해서 세계 안에서 기득권을 다시 한번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JP 모건이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힘만 문서가 공개된 것은 오히려 이더리움에 힘을 실어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많은 탈중앙화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한 소식인데요. 기본적으로 JP 모건이 이더리움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갖지 않는 이유가 JP 모건이 또 이더 게이트와 연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힘머 문서가 이더리움처럼 충분히 분산된 네트워크의 토큰이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EC가 최근에 다른 암호화폐를 공격하면서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고서가 이더리움 홍보용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더리움과 현재의 이더리움은 우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는 개념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의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현재 규제기관은 그런 전문성 자체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EC 전 이사 마크 파겔이 2차 시장 거래에 있어서 하위 분석을 통해서 증권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과거에 대중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면 향후에 거래되는 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이 공개적인 법적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즉 그의 말은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니 과거에 유가증권으로 거래된 적이 있으면 향후 2차 시장에서의 거래도 유가증권으로 봐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풀었으면 리플의 초기 판매가 유가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2차 거래에서의 XRP 거래 역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2차 판매가 공개적인 법적 문제이고 또 2차 시장 거래에서 하위 테스트 분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에 대해서는 마크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기존 판례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속 판매 때마다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존 디튼 변호사의 답변을 강하게 긍정을 했습니다. 만약 마크 파겔의 말이 맞다면 리플은 비록 하지 않았지만 ICO를 진행한 모든 토큰에 대해서는 2차 시장에서 거래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이나 기타 많은 토큰들은 유가증권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매트릭스의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상당히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겐실러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가 작게나마 승리를 느끼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 터줏대감, 그러니까 전통 금융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일부나무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예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신청을 유도했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두고 온갖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이런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